6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이 텐션,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이제 어제 말씀하신 이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 좀 진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도 이제 페드의 그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6월 회의 적전에는 그레이트 카오스 현상이 나타나지만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말씀드렸는데 국내 증시도 많이 그 진정됐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거꾸로 올랐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습인데요. 원래 항상 말씀드리는 대형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동틀 무렵이 가장 우리 홍영거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항상 작전은 새벽 무렵에 하는 게 예. 동틀 무렵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이제 페드 회의 결과가 이렇게 발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어두운 사항이 좀 진정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회의 중에 관심이 됐던 것이 5월 그 CPI여서 PPI 상승률이죠. 예. 발표는 10.8%였는데 예상은 10.9% 정도였습니다. 아마 시청자분이 이렇게 인플레가 올라갈 때 예상치 대비해서 다 이렇게 실적치는 높았는데 이렇게 낮아진 것이 아주 이례적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미국의 그 3대 지수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진정되는 국면이다. 나스 같은 거 오른 국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인플레에 대한 문제는 월별로 왔다 갔다 하는 수준과 관계없이 절대 수준 CPI는 또 PPI 10%, CPI 8%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하는 그런 쪽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것이 반영되는 것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다. 오늘 장중한 때 3.45%를 돌파했죠. 예, 그렇죠. 달러 인덱스도 105엔대 이렇게 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상당폭 많이 상승했거든요. 엔화 비중이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0.75% 아인트 금리 인상에 따라서 기대 가능성에서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하는 해석은 증시적 측면의 주가 하락폭이 적은 것과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엔달러 환율을 얘기할 때 주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엔화 약세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페드 회의 결과는 다른 쪽의 영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어찌됐든 내일 새벽에 2월 그 회의 결과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경제 전망 수정치, 닷프로트의 상향 조정폭,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큐티라든가 이런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0.5%, 0.75% 아마 그 현지에서 전해주는 시각은 어제까지 0.5%다가 지금은 이제 0.75%가 퍼센트 포인트가 기정사실화 됐다 해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FOMC 멤버들도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희일비하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7월 말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때까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이런 쪽의 오버링 마켓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럴 때 투자 덕목은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균형의 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의 추, 상당히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한 것처럼 해법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중국 증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좀 이 충격 여파를 잘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6월 회의 직전에 지난주에 중국 증시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인플레에 그 피해 갈 때는 항상 경제에 대해서 그립 정도, 그립은 아시죠? 통제권 정도. 이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최고 통수권자 역할, 경제에 대한 통수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렇게 인플레 요인은 공급 측이기 때문에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게 적당한 표현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인플레 문제가 불거될 때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은 어찌됐든 시진핑이 작년에 양해 대우의 경제에 대해서 그립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 측면의 통제권이 전부 완화시킨다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산불 정책에
해제 문제를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타이어 크래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좀 알리바바를 좀 숨을 아주 가두었던 이런 부분이 해소되기 때문에 기업이 훔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 인민은행 중심으로 해서 대출 금리 인하보다는 최근에 중개 부양 정책의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어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 측과 마찬가지로 공급 측의 텍스 컷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예.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측면의 모든 정책들이 그리고 경제 봉쇄 정치를 완화시키겠다 하는 측면이 이번에 인플레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중국이 이런 정치를 취했기 때문에 막상 5월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을 때 중국 증시가 첫날에는 0.8% 정도 하락해서 가장 낮게 하락했죠. 그리고 어제는 곧바로 반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단기적으로 경제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도 이 충격 여파를 잘 견뎌내고 있는데 시사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가장 어두운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얘기했을 때 어두운 얘기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증시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미국 증시 이전에 중국 증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중국 증시를 주목해서 보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가는 어두울 때가 가장 투자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무서우면 주식을 다 버려야 된다 이런 시각이지만 그때가 가장 동틀 무렵이 가장 주식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다 하는 것을 어제도 제라미 시겔 같은 이렇게 스쿨의 교수는 지금 어둡게 보지 말고 1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봐라 하는 말씀인데요. 좋은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면 저는 중국의 그 수능성 저점일 때 더 올라가고 저점일 때 더 떨어지고 주기가 짧아지는 이런 국면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사이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증시적 측면에서는 중국 증시가 미국 증시라든가 다른 데 시사점이 높은 것은 성장률 수준이 아니라 저점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자, 그러면 중국이 2분기에 경제 봉쇄 조치가 굉장히 심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2분기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감세라든가 그다음에 공급 중시 정책, 서프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의 정책을 경제 봉쇄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시키니까 2분기가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가 매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뒤늦게 발표했던 미국의 5월 그 소비자 물가의 이렇게 충격도 흡수하면서 중국 주식가 이틀간의 모습을 보면 거의 미국의 CPI 충격을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그대로 전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4월 중순에 중국과 미국 증시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번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느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4월 말 이후에 상해 지수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계 증시가 얻은데도 불구하고 상해 지수가 14% 올랐습니다. 지금 4월 말이니까 한 1개월 조금 지났죠. 그렇죠. 근데 이때의 미국 증시는 주식 분할이라든가 뭔가를 통해서 테슬라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데 투자를 권유를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더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14% 떨어졌습니다. 어느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이 장세에 14% 올랐고 한쪽은 14% 추락했거든요. 이런 각도에서 사실 이런 거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새벽 그 방송팀들이 전해주는 내용을 좀 신속하게 접해서 투자에 점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 부존자원국의 증시, 러시아나 브라질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브라질에 대한 관심 좀 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브라질에 대해서도 이제 자원 부족국에 대해서도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브라질 투자 그리고 러시아 투자, 사우디 투자 이런 쪽을 좀 관심을 인프레가 풀어가는 상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인프레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공급 측은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지 않습니까? 부존자원 갖고 있는 국가들은 증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거죠. 그런 과정에서 자 IIF가 국제금융에서 지금은 글로벌 인프레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이 이제 공급 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원자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자재를 그렇게 갖고 있는 부존자국 중에서 상징적이 높은 게 우리 입장에선 투자로 접근도가 좋은 게 브라질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인프레에 대해서 어려운 가운데
브라질 투자에 대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브라질은 대체로 보면 한번 홍역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유 가격 좋죠? 예. 철강석 좋죠? 그다음에 커피 가격 여기서 커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커피 가격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에 대한 4대 부분이 사실 그 브라질 경제를 지탱하는 측면이거든요. 공교롭게도 이것이 전부 좋은데요. 최근에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푸틴이 전쟁을 즐긴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수출이 많은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을 치르지만 가격이 올라가서 경제는 거꾸로진다 하더라도 캐시플로다 예. 유동성은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의 이렇게 주가는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근데 사우디도 좋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든 바꾸지 않습니까? 예. 좋은데 투자 2위 국가들은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 우리 투자 접근도적인 측면에서는 러시아의 투자 접근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사우디도 접근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천보다도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 접근도를 같이 감안해서 투자를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라든가 사우디를 지금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예. 그때는 또 상황이 급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는 좀 주가 수익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브라질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이 투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괜찮다는 게 알려지면서 자금이 좀 속속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금리를 올라간다는 것은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이 안전자산이든 그것이 위험자산이든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다. 오죽했으면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FOMC 회의 결과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인플레에 피해갈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산서를 애써 이렇게 할까 하는 측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투자할 것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제한돼 있다 보니까 돈 벌 수 있는 곳이 아주 기억해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이 조금 괜찮다. 제가 조금이라는 괜찮은 표현을 했습니다. 예. 조금 괜찮다 하다 보니까 글로벌 자금이 그쪽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대표로 보면 MSCI 지수에 브라질 ETF, 브라질의 대형주를 투자하는 ETF거든요. 여기에는 올해 그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 지금 신흥국의 대표 국가인 중국보다도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 예. 최근에는 중국이 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3월 이후서부터는 브라질의 그 투자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브라질 투자 부분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은 역시 정책 일정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브라질에 대선이 있는데요. 지금은 대중적 인기 영합에 보bol소나로가 상당 부분 최고 통수권자 역할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과거에 브라질의 룰라 신화를 이렇게 창출했던 룰라 대통령이 지금 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룰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시장에 이렇게 중시하는 정책으로 파워피즘보다는 국민 편에서 시장의 경제를 중시하는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정책을 핀점을 감안해 볼 때 여전히 브라질 투자는 요망하지 않겠나 이렇게 꼽는 것이 사실 세계적인 재테크와 관련된 이런 기관들의 예상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 주셨지만 이 달러 인덱스와 또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엔화 쪽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달러 투자보다는 최근에 엔화가 추락하다 보니까 이것도 체리피킹 차원에서 예. 엔화 투자에 대해서 특히 있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지금의 이렇게 각종 강의라든가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런 모습이 감지되는데요. 충분히 이유는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지금 정 PD께서 오늘 엔달러 환율이 135.4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좀 길게 좀 보겠습니다. 이 코로나 직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은 3.4%지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 직후에 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마이너스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의 변곡점을 잃었던 것이 시장 금리로 10년물 금리로 2020년 말 2020년 12월 달에 1%를 돌파했거든요. 이때부터 일본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엔달러 환율이 2020년 달에 103엔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이 135엔입니다. 그만큼 환율이 올라가니까 엔화 가치는 추락한 거죠.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인플레 때문에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금리 차가 벌어지죠. 미국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 자, 일본은 울트라 금융에서 떨어뜨리죠. 그렇다 하루 효과가 뭐냐? 고집스럽게 아베노미스를 고집하죠. 예. 금리 차가 벌으니까 와다나베 아줌마들이, 와다나베 부인들이 일본에 투자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와다나베인 엔키리 자금을 이 방송에서 지적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국의 그 주택 시장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달러 수요 증대, 엔화 버려, 엔달러 환율이 135엔까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이렇게 잭슨 미팅에서도 미국의 물가 문제도 역시 달러를 강세를 시켜서 자국통화 평가 절상을 시켜서 이것을 잡으려 하는 미국의 달러 강세 정책도 같이 결부돼서 엔달러 환율이 빠르게 다시 말하면 엔화가 저렇게 추락하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들어 달러 투자보다 이 엔화 투자 쪽으로 관심이 더 많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사실 그 문제인데요. 예. 과거 보면 일본 경제가 안 좋고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지금 엔화가 추락하니까 예. 엔화가 강세가 됐던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유명한 이번에 한국경제TV에 초청했던 이렇게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가 예. 다시 한번 얘기했던 겁니다. 엔코의 저저, Cost under the safe haven. 경제가 안 좋을수록 엔화가 약세돼야 되는데 엔화가 강세. 그게 아베노미스가 나왔던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 하는 측면은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이 과거의 1990년대 상황은 아니다. 일본이 모든 5대 부분에서 선진국을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예. 소위 하이 레벨 인컴 트랩, HIT 함정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기업들도 과거 마찬가지로 경제가 올 때 엔화 강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엔화가 약세되니까 한국판 키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먼저 한번 점검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엔화가 추락하다 보니까 달러보다는 엔화가 좋다. 그러니까 과거에 엔코에 이렇게 경제가 올 때 엔코가 된다. 그래서 지금 사입한다 하는 분에게서는 과거보다는 좀 가능성이 적지 않겠나. 물론 기술적 지표상에서는 엔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있고 최근에 그렇다가 시장에 개입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엔화가 일시적으로는 좀 강세가 될 수 있어도 일본의 펀더멘탈이 너무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 있는 이 다른 재테크 수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많은 신문에서 예. 인플레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수단이 금으로 얘기했죠. 예. 근데 이제 이 방송에서는 금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금값이 2,042달러 온스당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도 떨어졌죠. 예, 오늘도 떨어졌죠. 오늘도 1,800달러가 붕괴될 조짐을 보였었거든요. 아주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초미됐는데요. 조금은 이렇게 장 막판에 반등했다 하더라도 1,810달러입니다. 예. 그러면 3월 달에 1,042에서 1,810달러니까 자, PB들이 과거 생각해서 인플레 해지해서 금 투자했다 신문에 도배를 쳐버렸거든요. 근데 반대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 같은 경우에도 자, 27달러 똑같은 3월에 27달러입니다. 근데 지금은 20달러로 추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와는 종전과 같은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리츠라든가 배당 투자입니다. 만약 인플레에서 보면 리츠라든가 배당 투자인데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리츠 투자는 저렇게 금리가 빨리 올라가니까 세계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그것이 인플레에 대해서 해칭 기능이기 때문에 리츠를 투자하지만 예. 지금 집값이 앞으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캐피탈 로스가 배당, 리츠에 대한 수익률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배당 투자입니다. 예. 배당 투자는 그렇죠. 근데 국내 그 배당 투자, 은행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도 올라가고 배당을 많이 한다. 근데 국내 은행주가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배당률보다도 주가 하락폭이 더 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플레에 대해서 해칭 기능이 약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요. 달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80원인데 예. 작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1월 8일 날 1,082원일 때 달러 투자했으면 대단히 돈을 벌었죠. 근데 지금의 상황에 맞물려서 지금 1,285원인데 이때 달러 투자를 더해라. 이거는 올라갈 수 있어도 수익률은 아주 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의 해법을 찾는 다양한 시각들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